저는 이제 요 징벌적 배상 제도와 관련해서는 논문을 쓸 때 항상 첫 문장을 그렇게 씁니다. 드디어 도입되었다. 오랫동안 고대하고 갈망하고 주장했던 이 제도가 드디어 도입되었다. 관할 집중도 드디어 도입되었고 징벌적 배상 제도도 드디어 도입되었다. 저도 이 제도에 뭐 도입이 뭐 일조를 자그마한 일조를 했습니다만은 감개무량하고요. 근데 도입이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도입되어야 한다고 한 주장은 역사가 되었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제도를 운영해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외국에서 이 제도를 배우러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제도가 우리는 좀 제법 영향을 미칠 것을 고대하고 주장해 왔는데 영향을 거의 안 미치면 그게 뭐야 이렇게 되니까 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는 영향이 적당히 있는 제도가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이다. 좀 뭐 도입했는데 별로 영향력 없는 국가가 뭐 대만이 국가로 갈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있고 이 제도도 제대로 다듬어야 되고 또 관련된 다른 또 제도도 다듬어야 되고 이런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영향력을 가지는 제도의 안착이 필요하고요. 정액제도의 두 핵심 쟁점은 고의 침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요 고의 여부 요게 하나의 이제 쟁점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128조 8항의 문제이고 이제 고의 침해라고 판단이 되면 두 번째 단계로 정액의 정도 이제 앞으로는 요걸 줄여서 정액 배수라고 부르기를 저는 제안합니다만은 정액 배수를 결정하는 문제이고 그것은 128조 9항에서 말하는 요 8가지 요소를 두루두루 종합해서 이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관건은 요 8개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그러면 8개 요소 여기 쭉 돼 있는데 요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고려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막막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길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법 우리는 8개 요소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리드 판결이라는 리드 vs 포텍 판결이 9개 요소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 9개 요소 중에서 한 적어도 5개 또는 한 7개 정도가 우리의 8개 요소와 겹치게 되니까 요걸 제대로 이해하면은 우리 요소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정액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미국, 대만,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인데 여기서는 제도만 있고 거의 뭐 판례도 없는 실정이고 대만이 한 15년 이상 운영해서 조금 이제 판례도 있고 좀 연구하고 뭐 대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만은 또 다른 기회에 논문으로 발표를 해드릴 것이고 미국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판결 수도 많고 논문 수도 많다. 그러면 리더 요소를 해서 쭉 해서 이제 리더 요소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9개 요소가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요소마다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하나 요소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깊이 들어가면 한 요소 하나하나마다 논문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럴 수는 없고 이제 여기서 일단 한 요소에 이런 거죠. 지금 일반적으로 한 요소에 대해서 반 페이지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자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걸 조금 쓰다 보면 별로 아는 게 없어. 그러고 나면 이제 한 반 페이지 정도 쓰다가 나면 제2요소로 넘어가고 하는데 요소 하나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씩 막 쓸 게 많아지면은 이해도가 많아진다 생각하고 한 요소에 한 20페이지씩 막 설명할 게 많아지면은 지식과 능력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는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국의 요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우리의 8개 요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미국 거를 뭐 그렇게 잘할 필요가 뭐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거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8개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제 1요소가 어떤 것인지 여기 고의의 정도 앞에서는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여기 두 번째 정액 배수를 할 때는 고의가 낮은 정도의 고의냐 높은 정도의 고의냐 고의의 정도를 판단한다. 정황 증거에 의한 의도적 모방을 인정할 것이냐 의도적 외면과 의도적 모방을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 뭐 증명 책임은 어떻게 될 것이냐 회피 설계의 항변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냐 부품을 구매한 자의 의도적 모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제품을 판매한 자와 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특허 공고가 되기 전후의 증거는 어떻게 차별할 것이냐 뭐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다투어지는 것이고요. 선의의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러면 선의의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증명 책임은 어떻게 된 것이냐 고의 침해와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고의
고의 고의 치매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조가 도망을 가다가 겁이 나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냥 모래에 머리를 박으면서 자기는 도망갔다고 하는 그런 무지몽매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문가 의견서를 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적절한 전문가 의견서를 근거로 선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의 관건은 요 전문가의 변호사만 포함되느냐 변리사도 포함되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내년도 변리사 연구 용역에는 요 주제가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는 변리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리사는 침해 소송에 미국에서는 변리사가 침해 소송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만 이 전문가이지 변리사는 아닌 거죠. 그럼 이제 미국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변호사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만 포함되어야 된다고 할 것인데 이제 우리는 미국하고 사정이 다른 것이 첫 번째는 우리는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 있어서 침해 여부를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 판단하니까 그거에 비춰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공동 대리를 주장하니까 또 그런 의미에서도 할 수 있고 해서 미국 법리에 근거하면은 미국 법리를 쫓아가면은 변리사는 포함 안 된다 할 것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사정을 해서 변리사도 포함된다는 그런 의견 결론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 있고요. 그다음에 피고의 소송 중 태도, 소송 중에 좀 불성실하게 특허권이나 법원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은 태도가 좋지 않다고 이 9개 요소 중 하나로서 뭐 점수가 깎인다. 소송 중에 미스컨덕트를 하면 안 되지만은 열성적으로 변호하는 거는 오케이다. 뭐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에서 사회에서 피고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대기업인 경우 친정액적, 중소기업인 경우 반정액적 뭐 이렇게 되고요. 피고가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완전히 면피되는 건 아니고 9개 요소 중에 하나의 고려 요소로서 감안된다. 관계 회사가 어떠냐, 증명 책임은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뭐 사건의 경합성 해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무효의 문턱을 넘어고 아슬아슬하게 침해로 판단된 그런 아슬아슬한 사건에서는 요 피고가 충분히 무효도 될 수 있을 거 가능성이 제법 높았는데 그랬다. 그런 경우에는 또 거기에서 약간 이제 점수를 감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심원이 오래 고민을 했다는 사실이라든지 특허권자가 정정 청구항을 축소 정정했다든지 균등 침해라든지 간접 침해라든지 판사 3명 중에 1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든지 1심에서는 무효라고 했는데 2심에서 유효라고 했다든지 뭐 이런 정도 있으면 이런 건 경합성이 높아서 약간 이제 정액의 배수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고 행위 기간이 오래되면은 그런 거고 오래된 것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정액의 정도도 비례하여 높아지고 점수가 높아질 것인데 그럼 요 기간이 길다는 것이 1년인가 3년인가 2년인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쭉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피고의 구제 조치, 피고가 침해 중지의 노력, 회피 설계의 노력 등을 했는 것인지 뭐 이런 것이고요. 위해 동기, 피해를 끼치려는 동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위해 동기와 일반적인 경쟁과는 구분돼야 한다. 위해 동기와 치열한 경쟁을 구분하는 것이 그런 게 쉽지는 않다. 증명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 은닉 의도, 뭐 이런 걸 가지고 쭉 한 걸 가지고 뭐 말씀을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해가 있고, 그거는 하나하나 요소의 이해인데 그 요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또 다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1단계에서는 미국에서는 1단계에서는 고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고 2단계에서 정액 배수를 판단한다. 완전히 단계를 구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액 배수는 판사만이 결정하고 고의 여부는 배심원이 판단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것이고요. 리더 요소가 되어 있는데 그게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인지인데 검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액 배수를 결정하는 것은 판사의 재량이다. 그러나 많은 판결에서 리더 요소를 검토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한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조차 종합적 판단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오늘 뭐 처음으로 미국에서도 없는 걸 처음으로 만들어서 방법론을 제안한다고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모두 검토해야 하는지 뭐 일부만 검토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모두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한정적이지 않다. 대표적으로 배심원이 측정한 배상액을 중요한 것으로 본다.
정액하지 않아도 된다. 정액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예. 정액 배수 결정에 대해서 재량은 있지만은 근거를 설명해야 된다. 무조건적 재량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0% 정액하는 거나 200% 정액, 최저 최고 정액을 할 때는 설명의 의무가 더 강조된다. 이런 것이고요. 증명 책임을 정리하면 원고가 증명해야 될 것은 1호, 3호, 4호, 6호, 9호 5가지가 있고 피고가 증명해야 될 것은 2호, 5호, 7호 3개가 있고 중립적인 것은 8호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이제 이거요. 원고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원고가 증명을 못하면은 그거는 피고에게 유리한 것으로 점수가 카운팅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법원이 판단한 정액 배수가 항소심에서 파기 변경되는 비율을 쭉 봤는데 제가 조사한 83개, 83개 판결 중에서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정액 배수 결정은 해당 재판부의 재량을 강하게 인정한다. 이런 것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미국의 리더 9개 요소를 봤는데 이 미국의 리더 9개 요소를 쭉 보면은 우리 법에서의 8개 요소가 매치되는 게 이렇게 쭉 매치되고 매치 안 되는 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 미국은 이 특허권 침해가 형사 뭐 침해 죄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요게 없는 게 당연하고요. 미국은 요거를 안 하고 그러나 요거는 침해 피해 규모인데 그러나 많은 판결에서 리드 요소 N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데 많은 판결에서 이것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요거는 이제 포함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미국의 법리를 알면은 요거는 도저히 매치가 안 되고 요거 없고 하고 나머지 7개 정도는 미국의 판결에서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하게는 우리 128조 제9항 8개 요소를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문헌이 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으니까 미국의 그들의 이해도를 끌어와서 이제 뭐 같이 하고 그 외에 또 미국에 없는 다른 자료들을 또 참고해서 이렇게 막 그 설명을 붙였습니다. 치매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가 여부해서 중소기업 등 상대적 약자의 특허권을 더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공된 것이다. 징벌적 배상제도의 존재 의의가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것 있고요. 그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고의의 정도를 판단해서 이 이호에 관해서는 친정액적이다, 반정액적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요. 뭐 피해 규모가 어떤지, 그다음에 경제적 이익을 얼마나 얻었는지, 침해 행위의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침해 행위에 따라서 벌금을 납부를 했는지, 요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특허법이 이제 침해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징벌적 배상제도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러한 반대를 의식해서 벌금 등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에는 정액 배수를 좀 낮추는 반정액적으로 감안하면은 이중처벌이라는 그런 비난으로부터 약간 자유로울 수 있다.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더라도 약간 자유로울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치명이를 한 자의 재산 상태. 입법 논의 당시 많은 국회의원들이 삼배 배상 제도가 해외의 특허권자가 국내의 중소기업을 공격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말하기를 재산 상태를 감안하는 호가 있다. 그래서 국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재산 상태가 열악하니까 정액 배수를 조금 낮추는 그런 효과를 여기 배려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방어를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구제 노력의 정도 해서 자발적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정도를 감안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 외에 이제 8개 요소가 있으면 그걸 또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종합적 고려는 아래에서 이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제9호가 규정한 8개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구항의 문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고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진짜 강행 규정이냐? 강행 규정으로 문헌이 되어 있으니까 8개 요소를 반드시 해야 될 것처럼 쓰여 있는데 요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답변하는 모든 전문가가 요거는 문헌 그대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고려할 수 있다로 해석을 해야 되고 가까운 시기에 법을 개정해서 고려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변경해야 된다.
8개 요소 중에 판사가 어느 정도의 재량을 있어서 더 다른 요소를 추가할 수도 있고 별 쓸모없다고 이 사건에 적합하지 않다면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돼서 고려할 수 있다로 변경해야 한다. 현재 규정이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석을 통해서도 임의 규정으로 해서 처리해야 된다. 다른 요소 고려할 수 있다. 재량을 인정해야 되고 제조물 책임법에서도 예시 요소로 받고 미국에서도 다른 요소를 고려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그런 거고 요런 의문 요런 이견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8개 요소 외에 제9호를 두어서 기타 규정을 하나 신설해서 그 외에 뭐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뭐 해서 기타 규정을 하나 신설할 필요가 있다. 증명 책임은 원고가 증명할 사항과 피고가 증명할 사항을 증명 책임을 이렇게 다르게 구분할 수 있다. 어떤 다른 한 분은 제7호가 피고가 증명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저는 이것도 원고가 증명할 사항이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한다. 이런 것 정도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재량권 뭐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본 연구의 하이라이트인데 계량적 정액 배수 결정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법원에서도 그렇고 뭐 저희들이 뭐 항상 말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론이 이렇다 한 것에 저는 쉽게 승복을 못 해왔는데 여기서도 우리 8개 요소가 있으니 8개 요소 중에 일부 또는 많이 또는 전부를 쭉 검토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2배로 정액한다. 한 배밖에 안 된다. 뭐 3배 정액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게 되면은 요게 그걸 쭉 제시해 놓은 거에서 점프해서 요렇게 결론을 내는 그 중간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승복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법리도 발전하지 못한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8개를 쭉 하는데 미국에서조차도 하나하나 요소를 다 검토하는 판결은 많은데 검토를 한 후에 배수가 어떻게 됐는지 연결고리는 제대로 제시하는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이제 그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종합적 고려는 객관적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종합적 고려라는 게 굉장히 좋은 말이어서 아름다운 말이어서 굉장히 자주 쓰이기는 하는데 객관성 예측 가능성을 오히려 저하시킨다. 블랙박스 검토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량화를 통한 예측 가능성의 제고에 도전하고 그 도전을 위해서 미국에서 이미 한 그 판결들을 쭉 조사했다. 판결을 선정해야 되는데 판결은 임의로 선정을 했고 쭉 해서 총 83개의 판결을 이제 쭉 임의로 했고 이 83개 이 리드 판결 미국의 리드 판결을 인용한 696개의 판결을 쭉 찾았는데 그 중에서 이 9개 요소를 모두 검토한 좀 바람직한 이상적인 판결, 열심히 한 판결이 83개가 포착이 되었다. 그래서 83개를 쭉 살펴본 겁니다. 83개를 살펴봤는데 83개에서 이런 거예요. 강반, 반, 약반, 중립, 친, 약친, 친, 강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국에서는 이게 strongly favor enhancement 이렇게 표현합니다. strongly favor enhancement. 그 정액을 strongly 좋아한다. 이게 이제 강친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strongly disfavor enhancement 하면 이제 강반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미국 법원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slightly favor enhancement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하게 정액을 favor한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거는 약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strongly나 강이나 slightly라는 표현이 없이 그냥 단순히 favor한다 하면은 그냥 친인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플러스 1점, 플러스 2점, 플러스 3점. 그다음에 slightly disfavor 하면 마이너스 1, 그냥은 마이너스 2, strongly disfavor 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점수를 부여한 거래요. 그래서 83개의 판결을 쭉 했는데 요 이제 순번으로는 19번 판결 아크틱 판결을 보면은 그건 이제 점수도 가장 높았고 정액률도 최대 정액이 된 것인데 이런 건 이거예요. 9개 요소 중에서 3번 요소는 반정액적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8번 요소는 중립적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1번, 2번, 4, 5, 6, 7, 9번 요소는 강하게 친정액적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요 점수를 쭉 요거는 마이너스 3번 요소 하나가 마이너스이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2점.
여기는 8번 요소인데 여기는 0점이니까 여기는 0점. 요거는 3요소가 하나, 둘, 4, 5, 6, 7, 9 있으니까 요게 7요소가 있으니까 3, 7, 21. 3, 7, 21인데 마이너스 2점이니까 19점. 이렇게 종합 점수를 해서 19점이고 요게 정액률은 이제 이 종합 점수는 제가 이렇게 부여해서 요거 만든 것이고 정액률은 이제 법원이 판단한 정액률이 최종 정액률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37번 판결은 중립 요소가 4번 요소, 5번 요소, 9번 요소이고 약하게 친정액적인 것은 7번 요소. 그다음에 강하게 친정액적인 이런 요소 있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요소별로 쭉 나눠 가지고 종합 점수를 부여하고 정액률을 비교하고 이렇게 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정액의 분포도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 정액을 한 판결은 최저 6점에서부터 최고 19점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더라. 150%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포가 되더라. 이렇게 분포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100%는 0점에서부터 18점까지 분포가 되니까 이 분포가 너무 넓은 거예요. 이거는 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0%도 마이너스 14점부터 플러스 8점까지 너무 넓다. 그래서 이제 요 분포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분포도에서 아무도 제시도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특허에 대한 지식이 서로 막 다른 미국의 지방법원 판사들, 미국의 지방법원 판사들이 94개 지방법원에 694명의 지방법원 판사가 있는데 판사들이 특허에 대한 지식이 다 다른 거죠. 그게 약간 다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약간 오류가 섞여져 있는 거예요, 판결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예를 들어서 6점인 경우에는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여기에도 해당이 되니까 6점인 사건인 경우에는 도대체 몇 점을 정액을 해줘야 될지 매우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심하다. 물론 이제 6점이 있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에 하더라도 약간의 오류가 있는 요 분포도에 하더라도 6점은 여기가 가장 적절하겠다 하는 게 약간 이제 느껴지는데 그전에는 이런 분포도가 없었으니까 판사들이 약간 헷갈려가지고 이제 6점을 부여한 요런 판결을 이 눈에 먼저 보이면 요리 가기도 하고 요런 6점을 부여한 요런 판결이 먼저 보이면 요렇게 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여준 분포도는 없었기 때문에 판사들이 좀 헷갈려서 가기가 어려웠는데 요런 걸 보여주면은 앞으로는 판사들이 직접 판결에 요런 점수를 안 하더라도 좀 하나씩 요소는 다 조사해보고 판단해보고 그걸 자기 앉아서 점수를 계산해봐가지고 점수를 보고 이런 걸 참고로 하면은 요 분포도가 좀 더 정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분포도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저는 앞으로는 바람직하게는 정액의 점수 분포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돼야 되지 않느냐. 약간 겹치는 면은 있어야 되지만은 그거는 사안별로 겹치지 않게 하는 거는 너무 획일적이고 기계적이니까 약간의 사안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특성도 감안을 해야 되고 판사의 재량권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니까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약간 이런 정도의 적절한 너비를 가지면서 단계적으로 쭉 내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저는 요걸 가지고 미국에서도 논문을 발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보여주면 미국 판사들도 저렇구나 하면서 약간 참고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향후의 미국 판결은 이런 분포도와 좀 더 근접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넓은, 약간 예측 가능성이 낮은 분포가 아니라 약간 예측 가능성이 있는 분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적절한 평균 정액률이 필요하다. 과소한 정액률은 입법 의도를 외면하는 것이 된다. 이 입법 의도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저액이어서 특허권이 무시당하니까 그 현상을 타개하자는 것이 애초에 입법 의도니까 과소한 정액률은 그 입법 의도를 외면하는 것이다. 과도한 정액률은 특허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적정한 평균 정액률은 몇인가? 정액의 한도를 최대 3배로 책정한 국회의 의도에 따르면 그 중간인 2배 정액이 적정 정액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게 이제 저는 요걸 약간 2배 정액이 적정 국회의 의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쪽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미국도 대만도 이 제도 시행 초기라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2배에 이르지 못하고 한 3분의 한 60%,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산정된 액수가 1억이면은 100%를 더하면 1억을 더해서 2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미국과 대만의 통계를 보면 예전에는 한 60, 70%,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산정이 1억이 되면은 올려주는 가정 정액해 주는 게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였는데, 한 그게 1억 플러스 1억 정도 되는 그 2배 정액이 적정한 정액이 아닐까.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만드는 또 하나의 툴을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은, 정액률 책정 방법을 1배 정액은 정액을 안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냥 1배 그냥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배 정액이 이제 법에서 이제 허용한 최대 한도 정액인 거죠. 그러면 이제 1배 정액과 1.5배 정액, 2배 정액, 2.5배 정액, 3배 정액 요렇게 있으니까 요렇게 쭉 있는 거를 자기가 8개 요소를 쭉 하나하나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분포도를 참고해서 위 5개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 점수 분포도라든지 종합 점수가 딱 획일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겹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두 선택지 중 하나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중간값을 택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2배 정액을 할까 2.5배 정액을 할까 하나가 헷갈리면은 2.25배 정액을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우리 일상적으로 엄청 많다. 영화 보고 나서 저 딸한테 야, 몇 개, 별 몇 개 하면 딸은 3개, 나는 4개,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거기 판단이 어려우면 우리 3.5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5단계 시스템인데, 제가 설문조사나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인간의 지능은 10단계로 물으면 너무 헷갈려. 10단계로 물으면 우리는 그거에 우리 인간의 보통 한계예요. 10단계로 물으면 엄청 복잡해져. 근데 5단계로 물으면 그게 보여요. 근데 5단계를 물으면서 그 사이를 인정하면 결과적으로는 10단계가 되는 거예요. 0.5로 나누 1에서부터 5를 0.5 단위로 나누면 10단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은 5단계로 출발하고 그 사이를 인정하면 결과적으로는 10단계인데 약간 세분화가 되는데 판단하기가 매우 용이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별 1개 내지 5개를 부여하는 산정 방식에서 별 3개를 줄까 4개를 줄까가 그냥 별 3개, 4개 할 때도 있고, 3개, 4개 헷갈리면 3.5개 이렇게 하듯이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니까 판사님들도 그런 정도의 판단을 하게 만들어줘서 이렇게 5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이제 1개를 버리기는 거는 쉬운데 한 요 정도 사이나 요 정도 사이에서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 사이를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쉬워 보이나 그냥 그렇게 막 쉽게 되는 건 아니고, 하나하나의 8개 요소 하나하나를 살펴서 종합 점수를 살펴보고 분포표를 참고해서 그렇게 판단하도록 해야 예측 가능성도 높아지고 객관성도 제고되고, 그리고 하나하나 요소에 대해서 판단하는 법리도 발전한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 의견서가 적정한 것인지, 전문가 의견서가 있으면 무조건 고의가 아닌 것인지, 정액 배수를 낮출 것인지, 전문가 의견서의 품질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이것이 이제 향후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그게 또 우리 벨리업계, 변호업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법리를 형성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적당히 따져서 내려가면은 도대체 전문가 의견서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변리사가 포함되는 것인지 이런 게 돼서 안 따지면은 법리가 발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일본은 이 법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일본은 뭐 특허에 대해서 별로 친특허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도 여기에 외면하고 있지만, 일본이 한 5년 후는 안 될 것 같고 10년 후쯤 되면은 일본도 정액제도를 도입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만은 이미 도입했고 우리나라 도입했고 내년쯤 되면 중국도 도입할 것인데 일본이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이 도입을 할 때 일본 사람들이 당연히 대만에도 중국에도 한국에도 일본에도 가서 그 법리를 연구할 것인데, 그 일본의 저희 경쟁학자가 이 한국의 제도를 도입하러 왔더니 한국은 주먹구구식으로 적당히 해서 별로 배울 것이 없다, 오히려 대만이 배울 게 많다, 오히려 중국이 배울 게 많다, 이러면은 너무 쪽팔리잖아요. 그 쪽팔리는 와중에 가장 쪽팔리는 사람이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리가 발달해야 되고 요걸 법리를 잘 만들어서 앞 10년 후에 일본의 특허법 최고학자가 한국에 와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래도 미국도 있지만 미국은 너무 복잡하고 오히려 한국 법리가 탄탄하게 더 배울 바가 많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쪽팔리게 일본 법리를 매번 카피해 왔는데 이 법리는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카피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액 배수를 결정하는 법리의 발전을 기대한다. 8개 요소를 하나하나 검토하는 법리로 발전해야 된다. 몇 개 요소를 임의로 제시하고 종합적 검토라고 말한 후 정액률을 적당히 측정하는 블랙박스식 결정은 지향돼야 한다. 개별 요소에 대한 점수 부여 방식을 권장한다. 개별 요소에 점수를 부여하고 해당 사안의 종합 점수를 산출한 후 종합 점수 정액률 분포표를 참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거를 판결문에 적시를 안 하더라도 적어도 판사가 참고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정한 평균 정액률은 2배 정액이라고 생각한다. 최소 정액과 최대 정액의 중간인 2배 정액이 평균 정액률이 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보아야 한다. 특허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 3배 정액 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허권이 무시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타인의 특허 발명을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실시하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변리사 변호사가 법정에서 만나는 경우보다 라이선스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는 경우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이상입니다.